안녕하세요. 더 배움 검정고시 한국사의 명재민입니다. 자, 오늘은 벌써 3강째죠. 20쪽에 백제의 성장과 발전 보고,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 번만 살짝 보고학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기계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4, 5, 6, 7, 8, 9 아니죠. 4, 5, 6 다음에 7, 8, 9는 아니고 뭐예요? 백고신이 나와야 되죠. 4, 5, 6 백고신. 뭐라 그랬습니까? 삼국의 전성기 순서, 한강 차지한 순서. 자,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각각의 나라들이 어떻게 동맹 맺고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봐야 됩니다. 4, 5, 6 백고신, 백제 근초고왕,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신라 진흥왕, 요 전성기를 배울 거고, 지난 시간에는 고구려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전성기 앞에 누구? 소수림왕이 세트 3개죠. 19쪽에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자, 오늘은 20쪽에 백제라는 나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4, 5, 6 백고신에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백제의 태생 자체가, 백제라는 나라가 태어난 것 자체가 한강에서 태어났거든요. 경기도 지금의 하남의 위례성이라는 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먼저 전성기를 맞을 수 있었다는 거 기억하고요. 20쪽 맨 밑에 풍부한 한강의 자원, 그 다음에 철기문화 바탕으로 쭉쭉 성장하다가, 자, 포인트는 21쪽의 네모 2번이 되겠네요. 중앙집권체제, 백제가 어떻게 중앙집권을 만들었는지 보는 건데, 일단 계속 강조드렸듯이 4세기 이 근초고왕이 포인트로 제일 잘 나오겠지만, 그 앞에 고이왕, 뭐라 그랬습니까? 하루아침에 어떤 나라가 만들어져서 하루아침에 짠하고 전성기 만든 건 아니니까 그 앞에 고이왕이 나라의 기틀을 마련했기 때문에 전성기 만든 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럼 고이왕이 뭐 했느냐? 마한의 여러 나라 소국. 마한이 뭐예요? 지지난 시간 2강에서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 마한, 진한, 변한이라 그랬고, 마한에서 백제가 시작됐다 그랬거든요. 백제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어도 마한에 여러 소국들이 있는데, 조그만 나라들이 있는데 그걸 고이왕이 싹 다 정리했다는 얘기네요. 영토를 확장하면서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했고, 법령, 율령 제정하고, 관등, 광복,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관등은 관리의 등급이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공무원 등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9급까지 있지만 백제는 16등급까지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관복은 뭐예요? 관리의 옷. 아니, 무슨 관리의 옷까지 맞춰놓습니까? 네, 특히 옷 색깔을 맞춰놔요. 옷의 색깔을 맞춰놓으면 왕을 정점으로 중앙집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이왕이 요걸 했고, 자, 시험은 근초고왕이 포인트겠네요. 남해안까지, 낙동강 유역의 가야, 조심하셔야 돼요. 낙동강 유역의 가야까지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랬지, 가야를 먹거나 무너뜨린 건 아닙니다. 가야라는 나라가 나중에 망하는 것은 신라에게 다 망하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북쪽의 황해도, 현재 북쪽의 황해도는 고구려가 영토를 차지하고 있을 텐데, 고구려를 경이 아니라 공격이겠죠. 오타 나왔네요. 공경이 아니라 공격해서 고국 원왕. 그러면 백제 4세기 때 고구려는 고국 원왕이 왕위에 있었는데 고국 원왕이 전사를 했네요. 백제가 힘이 센 게. 자, 그 다음에 백제라는 나라는 중국의 동진, 외, 그 다음에 요서, 규슈, 중국의 동진, 일본, 그 다음에 중국의 요소와 일본의 규슈까지, 즉 해외적으로도 널리 퍼질 정도로 굉장히 백제라는 나라가 근초고왕 때 전성기를 맞이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봤었던 3강에서 봤었던 누구예요? 그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백제의 한강을 뺏어가면서 드디어 이제 백제는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나라가 쇠퇴하는데 그냥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쇠퇴할 때 나라의 중흥을 위해 노력했던 왕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침류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침류왕이 삼국이 공통적으로 받아들였던 불교를 수용했고요. 동성왕, 신라와 동맹을 맺네요. 이게 바로 나제 동맹인데, 혼인관계니까 왕자와 공주를 결혼시키는 혼인동맹을 맺으면서 동맹의 정도를 굉장히 끈끈하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흥을 위했던 왕은 무령왕과 성왕이 포인트입니다. 다시 한번 나라를 이렇게 세워보고자, 일단 무령왕의 포인트는 백성 구제정책도 한번 보시고 밑줄 치시면 22 담노. 담노라는 게 뭐냐? 지방의 요지입니다. 지방의 중요한 곳. 나라가 지금
전성기 맞은 다음에 쇠퇴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고자 중앙의 담로, 중요한 곳 22개를 만들어서 그 지방에다가 왕족을 파견한 거죠. 그럼 뭐예요? 지방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뜻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문화 파트에서 살짝 나옵니다만 무령왕은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 당시 중국이 위진남북조라는 혼란 시대였는데 중국의 남조와 교류했고, 자, 무령왕릉은 20이 담로하고 중국 남조와 교류했다는 건 무령왕릉에 뭘 봐야 되냐면 무령왕릉은 뭐가 있다? 벽돌 무덤이 있습니다. 이 벽돌 무덤이 바로 그대로 무령왕릉이에요. 당연히 무령왕이니까 무령왕릉을 만들었겠죠. 백제 무령왕릉의 포인트는 뭐라고요? 벽돌 무덤이고 이게 중국과 교류를 했다는 거. 그 다음에 22 담로 두 가지만 보시면 되고요. 자, 중국을 위해 노력했던 왕들 중에 무령왕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성왕입니다. 자, 백제의 수도가 3번 바뀌는데요. 위례성, 지금의 서울에서 한성에서 웅진으로 바꾸는 거. 이건 어쩔 수 없죠. 왜 바뀌는 거예요? 한강 뺏겼으니까. 장수왕한테 한강 뺏겼으니까 수도를 밑으로 웅진, 지금의 충남 공주로 바꾸고 성왕이 웅진에서 사비, 지금의 충남 부여로 수도를 바꿉니다. 이거는 누구에게 뺏겨서 바뀐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며 중앙관청 22부로 확대 개편하고 오방제도 등 지방 통치체제 정비하고, 생각해보세요. 중앙과 지방을 다시 한번 정비하는 거예요. 성왕이라는 왕이. 승려를 등용해서 불교도 장려하고 중국 남조하고 또 교류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 456 백고신에서 5세기 고구려가 한강 차지하고 전성기 맞으니까 신라하고 백제가 실나 백제 나제 동맹을 체결했다 그랬잖아요. 위에서 아까 동성왕도 나제 동맹 그때부터 체결했으니까 포인트는 나제 동맹이 성공을 한 동맹이었다. 즉 고구려의 한강을 빼앗았는데 이게 신라진흥왕이면 전성기겠네요. 신라진흥왕이 배신 때린 거예요. 성왕을 관산성, 지금 충청북도 지방인데 관산성 전투에서 배신 때리면서 성왕이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뒤에 신라가 6세기 한강 차지한 다음에 전성기 맞게 되면 포인트는 백제 입장에서는 원래 본인들의 한강을 빼앗아갔던 고구려도 밉지만 누가 더 밉다? 동맹을 깨고 배신 때렸던 신라가 더 밉다. 그러니까 백제는 6세기 넘어가면 신라만 계속 공격하게 되는 거라 그랬어요. 그 뒤에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자, 밑에 두 번의 천도. 그래서 백제의 수도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하지 않았었나요? 위례성 웅진 사비, 한성 웅진 사비.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공주 부여. 서울에서 공주로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수도를 바뀌는 건 고구려에게 한강 빼앗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뀐 건데, 웅진에서 사비로 바꾼 건 성왕이 주체적으로 다시 한번 나라를 일으켜 세워보고자 주체적으로 바꾼 거라 그랬습니다. 22쪽에 신라네요. 자, 신라가 여러분들 기원전 57년에 세워졌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 봤습니다만 삼한 중에서 진안의 조그만 나라에서 시작이 됐고요.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서 신라라는 나라가 나라를 가장 먼저 만들었습니다. 근데 456 백고신 봤잖아요. 중앙집권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도 제일 늦고 전성기도 제일 늦어요. 우리 이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만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습니다만 전성기를 제일 늦게 맞고 삼국 통일했습니다만 전성기 늦게 맞고 기틀도 늦다고요. 왜 그런다? 자, 제가 지도를 잘 못 그립니다만 요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 오케이? 자, 신라라는 나라의 위치 확인해 보세요. 요 정도에 있었거든요. 경상남도하고 북도하고. 지금은 여러분들 정보화 시대니까 세계 여러 나라와 쭉쭉쭉 교류하지만 신라라는 나라,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아셔야 됩니다. 중국과 교류를 하지 않으면 발달된 문물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요 파트에서 살짝 넘어가면 여기에 일본이 있죠. 일본이란 나라, 일본 입장 생각해보세요. 일본 동쪽에 뭐가 있어요? 일본 남쪽에 뭐가 있죠? 그렇죠. 바다밖에 없어요. 이 나라는 아일랜드, 섬나라란 말이죠. 지금이야 정보화 시대니까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가지 않더라도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는데, 포인트는 일본은 우리를 통해서 중국의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발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발전 단계가 한 단계씩 낮아요. 그런데 근현대사 파트에 가면 가장 먼저 근대화 성공하고 유럽과 교류하면서 우리를 치고 중국 치려고 하는 거죠. 일본의 목적은 원래 우리가 아니었죠. 계속해서 대륙으로 가는 거니까. 요게 일단 보면 되고, 그래서 신라가 나라를 가장 먼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성기도 듣고 기틀도 듣냐? 너무 한쪽에 짱 박혀 있으니까요. 요 이유를 나중에 통일신라에서 중앙정치에서 또 한 번 볼 거고요. 자, 성장. 박씨, 석씨, 김씨, 박석김이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한반도 동남쪽에 위치해 있어서 선진문물. 여기서 선진문물은 뭐 미국이나 유럽 아니죠. 당시 중국의 선진문물 수용이 늦었고 그래서 삼국 중에 가장 늦게 성장했다. 네모 2번에 중앙집권체제. 신라의 왕이 넷밖에 없습니까? 아니요. 됐다 많아요. 하지만 사실상 시험에는 4명의 왕들. 특히 4세기 내무랑은 기억나십니까? 2강에서 봤었네요. 4세기 내무랑을. 첫 번째, 박씨, 석씨, 김씨가 돌아가면서 왕을 하다가 김씨가 왕위를 독전 세습하면 그럼 당연히 왕권이 강해지겠죠. 경주 김씨 유명하잖아요. 신라 수도 경주. 그 다음에 신라 수도 경주, 옛날 이름 금성은 천년 수도라 그래서 한 번도 신라 수도는 바뀌지가 않았죠. 자, 왕의 칭호를 마립간이라고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여러분들 내물 왕이 아니에요. 내물 마립간.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죠. 우리가 왕이라는 칭호는 중국식 칭호인데요. 왕이라는 칭호를 붙인 것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신라 6세기 지증왕 때부터 그러니까 지증왕이라고 붙이는 게 맞고 그 앞에 왕들은 내물 마립간, 소지 마립간 이렇게 불러야 정확한 건데 공부나 어떤 수업하는데 편의성을 위해서 내물왕이라고 붙이는 건데 포인트는 마립간이라는 뜻이 대군장이라는 뜻입니다. 군장도 힘이 센데 앞에 대자가 붙었으니까 힘이 완전 세겠죠. 그래서 대군장은 무슨 뜻이에요? 파워가 굉장히 세다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마립간이라는 칭호 대군장. 세 번째는 봤었죠? 고구려 광개토대왕 도움으로 외를 격퇴했다. 일본이 쳐들어와서 광개토 내무랑이 혼자 일본을 막지 못하니까 당시 4세기 말 5세기 초 전성기를 한참 맞으려고 했었던 광개토대왕에게 헬프미를 요청했고 광개토대왕이 쿨하게 5만 군사 보냈다. 앞에 봤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6세기 지증왕이 전성기 때 왕입니다만 그 앞에 지증, 법풍 하루아침에 나라가 전성기를 맞진 않았을 테니까 먼저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 새로울 신자에다가 버릴 라자입니다. 버린다는 게 아니라 펼친다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펼쳐진다 이런 뜻으로 신라라고 바꿨고요. 자,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왕으로 바꾸며 그 다음에 우산국 어디예요? 울릉도죠. 그럼 울릉도 나오면 옆에 분명히 뭘 기억해야 돼요? 그렇죠. 독도. 신라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오는다.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나오잖아요. 이 독도 문제는 여러분들 역사 왜곡과 관련해서 우리 검정고시 한국사에서도 꼬박꼬박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 독도의 역사 얘기할 때는 신라 6세기 누구예요? 이 우산국 지증왕 때부터 독도 옆에 정복을 같이 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지증왕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진흥왕 직전에 법흥왕. 왜 이름이 법흥왕이냐면 불법을 흥하게 했다. 여기서 불법은 법 안 지키는 거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불법은 뭐예요? 불교죠. 불교를 널리 퍼뜨리고 흥하게 했다. 그래서 법흥왕인데요. 병부. 무슨 냄새가 나요? 병부. 군대죠. 군대. 자, 왕권 강화가 제일 국사에선 중요하다 그랬고 뒤에 고려조선 계속 나오니까 왕권 강화할 때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게 2개예요. 2개. 군사권. 그래야 반역자들이 쿠데타 안 일으키죠. 왕이 군사권 갖고 있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뭡니까? 인사권이 뭐예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거죠.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잘 보여야 인사 한 자리 얻을 수 있으니까 왕이 인사권 갖고 있으면 왕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그래서 일단 진흥왕이 병부 설치하고요. 골품제. 신라라는 사회가 갖고 있는 독특한 신분제도입니다. 우리 알고 있습니다만 신라가 어렵게 당나라하고 동맹 맺어 삼국 통일하잖아요. 근데 왜 신라가 오래 못 가고 망했냐? 여러 개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골품제라는 게 결정적이었다. 왜요? 너무나 폐쇄적인 신분체제다. 폐쇄적인 신분체제라는 것은 그 신분체제에서 엄청나게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만 그것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못 사는 사람의 불만이 많이 쌓였을 테고 골품제에서는 나중에 나올 육두품을 봐야 됩니다. 자, 법흥왕이 중요한 거 다 해놨네. 율령반포, 법이죠. 법. 공복, 관리들의 옷. 그 다음에 불교 공인하고 독자적인 연호도 썼으며 중요한 거 금관가야. 가야요. 가야라는 나라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같은 시기에 있었습니다만 국가의 발전 단계가 달랐다. 가야는 6개가 있었습니다만 김해의 금관가야는 초반에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인데 김해의 금관가야를 법흥왕이 먹었고요.
그럼 밑에 진흥왕 먼저 볼까요? 진흥왕 어디에 나와 있나? 네 번째 점에 나와 있네요. 고령의 대가야를 먹습니다. 고령의 대가야가 가야에서 가장 마지막에 주도권을 잡았던 나라거든요. 가야가. 그러면 고령의 대가야가 무너지면 가야는 완전히 빠이빠이 되는 거죠. 결론은 김해의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 고령의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그래서 가야라는 나라는 누구에게? 신라에게 다 먹히게 됩니다. 자, 진흥왕 전성기. 화랑도가 뭐예요? 청소년 단체죠. 청소년 단체로서 신라의 귀족의 자제, 평민의 자제들이 모여서 무술 연마하고 그 다음에 뭐 공부하고 이랬던 청소년 단체인데, 이 화랑도가 나중에 삼국통일하는데 결정적인 또 기틀을 마련하고요. 자, 불교를 다 정비해서 백성들의 사상 통합하며 황룡사, 이제 불교를 굉장히 중시했던 나라이기 때문에 황룡사라는 큰 절도 만들고 고령 대가야 먹습니다. 비석 좋아해요, 인양반 진흥왕. 그래서 비석을 세웁니다. 자, 함경도로 진출해서 일단 단양적성비, 충북 단양이거든요. 충청북도 단양이요. 단양 바로 옆에 충북 충주가 있습니다. 충주? 지난 시간에 고구려 장수왕이 한강 차지하고 남한강 끝, 충주댐 있는데 거기가 남한강이 끝이거든요. 거기다가 나 한강 먹었어, 잘했지? 자랑하려고 비석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럼 단양 적성비가 충주 옆이니까 마찬가지예요. 단양에다 왜 세웠겠어요? 나도 한강 먹었다, 나도 잘했지? 이거를 해놓기 위해서 뭘 세운 거다? 단양 적성비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진흥왕이 4개의 순수비는 각 영토의 끝점에 세웠어요. 북한산비, 무슨 뭐 마운영비, 황초령비, 뭐 창령비, 이렇게 해서 각 영토 각 끝점에, 역시 나 영토 여기까지 먹었어, 자랑하려고 세운 겁니다. 자, 진흥왕 점 밑에서 두 번째 봤더니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이거 뭐예요? 나제동맹. 나제동맹이 성공했다. 그래서 고구려 몰아내고 한강 상류했는데 백제 성왕과 전투를 벌여서 승리를 거뒀다. 배신을 때렸다. 그래서 진흥왕이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을 수 있는 거고, 뒤에 넘어가 보면 이제 이 삼국을 바탕으로 신라가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이 나옵니다. 자, 23쪽에 가야 나왔네요. 위에서 2강에서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3안 중에서 어느 나라입니까? 변안에서 가야가 나왔다 그랬고요. 변안의 포인트가 철이었으니까 가야도 역시 철을 굉장히 많이 생산했던 나라다. 발전과 전망 너무 많이 나와 있는데, 일단 전기, 가야연맹 전기는 김해 금관가야 쫙 밑줄 치시고요. 혹시 모르니까 김수로, 탤런트 아닙니다. 김수로 왕이 세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봤더니 풍부한 철광석 바탕으로 철, 요거 보시고, 자, 연맹의 위기, 요거 이제 앞에 4세기 내무랑 때 광개토대왕이 내무랑 도와줬잖아요. 그럼 바로 가야 옆에 신라 옆에 가야가 있잖아요. 광개토대왕이 내무랑 도와주고 올라가는 길에, 신라 도와주고 올라가는 길에 김해의 금관가야를 살짝 친 거예요. 그렇게 고구려 같은 대국이 중앙집권도 아닌 조그만 연합국가, 연맹국가인 김해의 금관가야 쳤으니까 김해의 금관가야가 휘청했겠죠. 무너진 건 아닙니다. 앞에 봤습니다만 김해의 금관가야는 신라 법흥왕한테 먹혔으니까. 그러다가 김해의 금관가야 주도권이 고령의 대가야로 넘어갔고, 맨 밑에 멸망, 6세기 백제하고 신라 공격으로 샌드위치처럼 세력이 약해졌다가 김해 금강가야는 신라 법흥왕, 고령 대가야는 신라 진흥왕, 요건 밑줄 치시면서 가야연맹이 완전히 6세기 가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럼 가야라는 나라는 생각해보세요. 위치가 괜찮아요. 김해평야, 지금도 우리나라 남부지방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김제평야 다음으로 굉장히 큰 평야, 그 다음에 철도 많이 나고 굉장히 좋은 지역이니까 백제하고 신라가 계속해서 가야 먹으려고 양쪽 샌드위치처럼 끼어 있거든요. 계속 공격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가, 야, 우리 6개 가야인데 백제 신라가 계속 공격하니까 우리 나 잘났다고 서로 떨어지지 말고 힘을 합쳐서 한번 나라를 세워보자, 나라를 지켜보자,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지들 잘났다고 6개 가야가 따로따로 놀다 보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와는 다르게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중앙집권 국가보다 한 단계 국가의 발전 단계가 떨어지는 연맹왕국에서 망하고 만 거죠. 맨 앞에 2강 시작할 때 설명드렸습니다만, 분명히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4국으로 불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국으로 불리는 이유입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와 국가의 발전 단계가 달랐다는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 비교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봤던 거니까 일단 중간에 보면 전성기 꼭 체크하시고요.
전성기 바로 위에 국가 체제 정비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상 보기 전에 밑에서 세 번째 귀족회의 있네요. 고구려 제가회의는 했던 것 같고요.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 암회의, 신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화백회의, 왜냐하면 뒤에 통일신라에서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고구려 제가회의, 백제 정사 암회의, 신라 화백회의 장군 이름들 수상이라고 나와 있죠. 고구려 대대로, 백제 좌평 또는 상자평이라고 불렀고요. 신라 상대등, 특히 신라 화백회의 상대등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4쪽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거 발전 단계, 군장국가, 연맹국가, 중앙집권국가. 우리가 이제 연맹국가가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앞에 또 철기시대 바탕으로 부여고구려 옥조동의 사만 중에서 부여고구려라는 나라가 연맹국가였고요. 중앙집권국가는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 강력한 왕권, 율령, 법이고요. 그 다음에 활발하게 정복전쟁했으며 불교도 수용했다는 거. 자, 25쪽에 보면 문화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정치 파트보다 문화 파트가 상당히 어려운데, 일단 여러분들 삼국의 문화에서 하이라이트는 뭐니 해도 불교다. 공통적으로 삼국은 백성들의 사상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배경 나와 있죠. 사회 구성원들이 지금이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는데, 당시에 백성들이 여기저기서 각각 다른 종교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중앙집권이 안 되거든요. 왕의 권위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불교를 받아들였습니다. 앞에 살짝 볼까요? 고구려, 광개토대왕, 장수왕 직전에 소수리망 했잖아요.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 백제 4세기는 전성기 맞이했던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 신라 6세기 법흥왕, 진흥왕 직전이죠. 공인했고요. 자, 특징, 왕실과 귀족 중심이고, 여러분들 불교가 발달하면 스님, 승려가 있는 절도 줘야 되고 탑도 줘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놓은 불상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달하면서 문화가 발전하는데, 자, 불상은 여러분들 고구려 거는 현재 북한 땅에 주로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에게 많이 전해지지 않습니다만, 백제는 여러분들 서산, 마에, 열애, 삼존상에서 오른쪽에 나와 있죠. 이걸 여러분들 백제 미소라고 부릅니다. 다른 불상과 다르게 부처님이 웃고 있다 그래서 백제 미소라고 부르고. 자, 부여.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부여가 백제 땅이었으니까 백제 거겠죠. 정림사지 5층 석탑. 익산, 전북 익산이요. 전라북도도 백제 땅이었으니까 익산 미륵사지 석탑. 아까 백제 미소라고 불렀던 서산은 어디 있어요? 충남 서산. 당연히 충청남도도 어디예요? 백제 땅이었으니까 당연히 백제 거겠죠. 신라, 경주 나오면 대부분 신라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는 살짝 안 나왔습니다만, 우리 여러분들 뒤에 통일신라에 또 나올 건데 살짝 볼까요? 신라 석탑의 가장 큰 특징은 3층입니다. 경주 불국사 3층 석탑, 석합탑, 무슨 탑에서 대부분 신라의 석탑은 3층이 전형적인 석탑이었다. 뒤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통일신라 때. 자, 도교. 여러분들 도교는 혹시 도덕 선택하신 분들은 도교가 조금 쉽게 접근될 수 있어요. 도덕에서 유교, 불교, 도교의 특징을 많이 시험에 내죠. 근데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선택 과목 중에서 선택 과목이 하나인데 그중에 도덕을 제일 많이 선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교를 보면 도교의 하이라이트는 무의자연이라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뭐 만드는 거 싫어하고요. 자연스러움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선사상, 불로장생과 노장사상. 왜 도교를 노장사상이라고 불러요? 도교를 주장했던 사람이 노자, 장자. 앞에 한 글자씩을 따서 노장사상이라고 부르고요. 영향만 보세요. 고구려 사신도 벽화, 백제 금동대학로, 백제 산수문이 벽돌. 요 세 개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거다. 도교는 여러분들 도덕 선택하신 분이라면 도덕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자, 유교도 들어왔는데 일단 통일신라건 고려건 유교를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조선이 유교 국가고 성리학 국가니까 뒤에서 나올 건데, 한자와 함께 중국에서 들어옵니다. 영향 보면 고구려 국립교육기관 태학이요? 소수리망이 또 나오죠. 세트 3개. 태학 설립, 불교 수용, 율령 반포에서 최고의 교육기관인 태학에서 교육을 시켰고, 백제 오경 박사 끝나면요 지방에 내려갔던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신라의 임신, 서기, 석 돌인데요. 여기에 화랑도들이 열심히 유교 공부를 하자 이런 걸 적어놨대요. 나머지 한번 보시면 되고. 자, 4번에 고분과 고분벽화. 고분이 뭡니까?
무덤입니다. 무덤. 자, 무덤은 제가 요 프린트에서 요 그 판서에서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무덤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무덤의 양식은 크게 일단 세 가지입니다. 돌무지 무덤, 고구려와 백제 있죠. 단순하네요. 무덤에 돌로 덮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돌무지 무덤 보세요. 장군총 같은 게 대표적인 돌무지 무덤이 있고요. 그러니까 돌을 막 위에다가 덮어놓은 게 돌무지 무덤이고, 그 다음에 백제라든가 고구려에 보면 굴식 돌방 무덤이 있습니다. 일단 굴식 돌방 무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방이 있네요. 방. 돌방 무덤. 여러분, 방이 있으면 이거 지금 칠판이라고 생각 안 하고 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방이 있으면 뭐가 있다? 벽이 있죠. 벽이 있으면 벽에다가 그냥 맹둥맹둥 놓으면, 그러니까 우리도 벽에다가 뭐 그림 같은 거 전시해놓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벽이 있으면 유일하게 굴식 돌방 무덤에 뭘 그릴 수 있다? 벽화를 남겨놓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럼 벽화에다가 뭐 그렸겠어요? 그 무덤의 주인이 살았던 모습, 당시 생활 모습을 그려놨기 때문에 우리가 무덤을 파서 무덤을 캐내서 보면 당시 생활상을 추론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신라에 있는 밑에 보면 천마총이라고 부르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게 있네요. 잘 보세요. 자, 땅을 파건 관을, 사람의 시신을 안장해 놓은 관 놓고 돌무지 무덤은 위에다가 돌을 막 쌓은 거죠. 그럼 돌무지 무덤 끝. 근데 여기다가 신라는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그래서 흙도 한번 쌌어요. 그럼 돌무지 덧널 무덤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다? 뭐가 안 된다? 도굴이 안 돼요. 도굴이 뭐죠? 무덤 파는 거야. 아이, 무덤을 왜 파? 이 안에 겨묵거리라든가 금은보와 같은 장식품이 있으니까. 그래서 고구려하고 백제 둘이 있었던 무덤은요, 도굴이 잘 돼서 아쉽게도 고구려하고 백제는 유물이 현재 많이 전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무덤을 만들었던 사람들도 본인들이 아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것저것 많이 넣어놔봤자 도굴이 많이 될 거다. 근데 신라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도굴은 여러분들 하룻밤 안에 파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깊은 잠이 들기 시작한 1시부터 아침에 동 뜰 때까지 한 4시 반이나 맥시멈 한 3시간 안에 파야 돼요. 근데 이거 3시간 안에 못 판다고요. 파다가 해 뜨면, 야, 해 떴는데 내일 와서 다시 파자. 안 되잖아요. 하루 안에 다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돌무지 덧널 무덤은 도굴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 사람들은 알아요. 여기다 많이 넣어도 도굴이 안 되니까 많이 넣었던 거고. 그러니까 우리 현대사에 와서 신라의 천년수도 어디요? 금성. 왜요?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고구려 3번 바뀌고 백제 3번 바뀌었는데 신라는 한 번도 안 바뀌었잖아요. 그 신라의 천년수도 금성. 여러분들 수학여행 맨날 가는 어디? 경주는 파면 다 그래서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라는 도시 자체가 세계 문화유적으로 지정돼 있을 정도로 굉장히 경주라는 자체가 무덤 때문에라도 도굴이 안 됐기 때문에 유물이 많이 나온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백제 무령왕릉 앞에 있었죠. 무령왕이 중국 남조의 영향을 받은 벽돌 무덤이다. 요것만 보시면 되고요. 자, 대외 교류는 고구려 백제 신라 쭉쭉 다른 나라와 교류했는데 당시는 27쪽 위에 일본 아스카 문화 형성이라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일본과 교류를 많이 했다. 조금 어려운 문제로 가끔 등장할 수는 있습니다. 안 나올 가능성이 크긴 합니다만 고구려는 종이와 먹, 담징이 전해줬고 해자가 일본 쇼쿠쿠 태자를 교육했을 정도로 고구려가 일본과 교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삼국 중에서 일본하고 가장 많이 교류한 나라는 뭐니뭐니 해도 백제죠. 한자, 왕인, 논어하고 천자문, 놀이사칙의 불교와 불경 전해줬고요. 자, 신라는 조선 기술, 조선은 배 만드는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제방 기술이라 그래서 제방 쌓는 기술, 이걸 우리가 무슨 술이라고 부르냐면 기술이란 뜻이에요. 축제술이라고 그러죠. 파티 아닙니다. 파티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요? 제방. 무덤 그 제방이라든가 연못 같은 거 만드는 기술을 신라가 많이 전해줬으며 가야는 뭐 철이 하이라이트가 되겠네요. 자, 여기까지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의 항쟁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4, 5, 6 백고신 기억하시고 6세기 진흥왕이 전성기 맞았는데 백제 성왕을 배신 때리면서 한강을 차지했다. 그럼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우리 27쪽부터 다음 강 때 볼 겁니다.
요걸 한번 정리하시고 신라가 어떻게 삼국을 통일했는지, 그 다음에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그 통일신라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또 강조드리는 거 복습입니다. 우리가 30분, 35분 강의이기 때문에 그날 배운 것은 그날 복습을 하시고, 앞에 이제 점점 내용이 많아지면 한국사는 당연히 누적되면 앞에 있는 게 자꾸 까먹어요. 무한 반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냥 무조건 암기하는 게 아니라 한번 배웠던 내용이기 때문에 책 보고 자꾸 이해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또 암기가 될 겁니다.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신라의 삼국통일 27쪽부터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복습하십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